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주제는 사회과학 논문 쓰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써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썼어야 됐구나. 난 왜 이렇게 못했을까?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씨 논문 표류기. 제가 논문을 얼마나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썼는가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끝에 깨달은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뒤에 논문들을 어떻게 써나가는지에 대하여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개인적인 양력이 되기도 할 텐데요. 박씨 논문 표류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논문을 어떤 방식으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98년도에 대학을 입학했고 2004년도에 석사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대학교 3, 4학년 때부터 사회학 이론, 문화사회학, 종교사회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종교사회학 가지고 논문을 써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학원에 가면서는 이제 대학원 갈 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근데 연구계획서로 1970년대 이후 개신교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분석, 그래서 한 90년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변동하는가, 특히 한국 사회의 어떤 변동, 특히 그 중산층의 대두, 그리고 어떤 한국 사회의 국제적인 지위의 향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신교의 변화를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럼 개신교의 변화를 뭘로 보냐고 한다면 저는 천국 가지고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세잖아요. 내세관념이 사회가 바뀌면서 내세관념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걸 이제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석사 과정에 입학을 했는데 가서는 역사사회학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개화기로 올라갔습니다. 189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개신교를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요. 사실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이제 개신교 윤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논문을 썼는데, 대한제국 시기 개신교 윤리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이런 이름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인이 해야 할 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신이 내려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 발딛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욕망과 굉장히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서구 선교사들의 어떤 식민주의적 그 종교관과 윤리관이 반영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조선의 개화파 지식인들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 그들 사이에 어떤 기란과 경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제국 시기에 개신교 윤리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논문을 이제 썼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식민지 시기 개신교를 주제로 해서 식민지 시기 개신교가 어떻게 사회라고 하는 대상을 창출하고 또 통치하려고 했는가, 미셸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서 어떻게 습속의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고, 또 그 습속의 공동체의 습속을 주조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트롤하려고 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논문을 쓰겠다라고 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흥미가 떨어졌어요. 흥미가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개신교 문제 있는 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거 굳이 지금 와서 또 밝힌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이건 너무 비하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당시에 저는 지금 존재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학자라면 남들이 보지 못한 시선, 남들이 갖지 않은 시선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비교적 강한 그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춰볼 때 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특히 개신교, 식민지식이 개신교를 다루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좀 자문을 했습니다. 플러스 또 뭐가 있었냐면 개신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나는 그러면 박사로서 박사를 받았을 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 접근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개신교만을 다루는 학자가 과연 종교사회학자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으로 노릇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종교사회학을 그만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박사과정을 수료할 무렵에 지도 교수님께 종교사회학 말고 다른 전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할래? 라고 했을 때 스포츠 사회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대학원 이 박사과정 구요 무렵에 대학원 축구팀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화를 내시면서 취미랑 전공이 같을 수가 없다. 누구나 그런 걸 바란다. 하지만 이상형과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거 무모한 짓이다. 그렇게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게 흥미로울 때는 잠깐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비록 흥미롭지 않을지라도 꾸준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그 수업을 들으면서 기말 레포트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기말 레포트로 스포츠 사회학에 관련된 기말 레포트를 몇 편 썼는데 그걸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한두 편 흥미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진지하게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식민지식이 스포츠에 대하여서 공부를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수료하고 나니까 조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방송통신대인데 거기에 이제 일하는 곳이 해화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산속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 이른바 사대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지나가는 길에 학원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종로에 있는 외국어 학원들, 회현동이라고 하죠. 명동 옆에 있는 그 알리앙스 프랑세즈라고 하는 프랑스어 학원. 지금은 이제 다시 남산 근처로 올라갔는데 서울역 앞에 원래 잠깐 있었어요. 서울역 앞에 있는 독일어 학원. 이걸 지나다니면서 내가 놓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딴 때 같으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돈벌이를 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나다닐 때 학원 수업 들으면 얼마나 좋은가. 직장인인데 안 그래도. 그래서 학원 4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열심히 들은 결과 병을 얻었죠. 그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지병을 얻으면서 이제 일단은 외국어 학습에 이제 열심히 열을 올렸고요. 그래서 이때는 학과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전공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논문 준비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외국어 공부만 열심히 했고요.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논문을 쓰기로 했는데 이때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2010년대의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식민지가 과연 설명력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굉장히 큰 틀에서 보자면 설명력이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자면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사회 변동을 거친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할 필요가 없죠. 있죠. 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는 경성제국대학을 이야기합니다.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의 전신이고 경성제국대학 시기에 만들어낸 뭐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그 이후에 이어져서 서울대학교에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보는 것은 그 어떤 일본적 학교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미국적인 학교 시스템이고 미국적 지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이런 사회 변동을 거쳐서 미국을 따라가기 위한 굉장히 수많은 노력들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른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기에 무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연 식민지가 적절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 밀었어요. 스포츠에서도 한국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서울올림픽이죠. 그리고 서울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역에 걸쳐서 그 영향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 그 알쓸신잡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유시민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의 경험 얘기를 하면서 서울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수의 검역 시스템, 이른바 동물들이 국경을 드나들 때 검역하는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승마 그 선수들이 들어올 때 말이랑 같이 들어오는데 이거 검사를 해서 들여와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걸로는 서울 올림픽으로 인하여서 철거된 사람, 그러니까 철거 상황을 맞고 이주를 하게 된 사람이 최대 72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한국 전쟁을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의 인구 이동이 사실 서울 올림픽 때문에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또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2010년대 초반부터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이 한국에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학의 본령을 좀 이론적으로 탐색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명사로서의 사회가 아니라 형용사로서의 더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회적인 것에 대하여서 이제 세미나를 조직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석사과정 시기부터 가졌던 문제의식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삶으로 함께 살아감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공유하고 있는 가치, 의사소통의 체계, 또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라고 하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는 가치와 의사소통의 체계와 연대의식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게 과정이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이 한편으로는 아래로부터의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부터의 과정, 즉 지배와 통치를 위한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제가 가진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사회라고 하는 대상을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배와 통치의 의도 위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의 가설이었습니다. 그 가설 위에서 논문을 쓰기로 한 찰나 기회가 생겨서 도쿄대학에 갔습니다. 그 저펜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서 이제 장학금이 주어져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외국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일본에만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일본 가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 자금이 나와서 그걸 받고 일본 가서 1년 동안 이제 도쿄올림픽과 서울올림픽을 비교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갔는데 수업만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작 논문 준비는 많이 못하고 예, 수업을 열심히 듣고 뭐 그때 들은 수업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와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인의 논문을 도와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당시 만나고 있던 사람의 놈이 박사 논문을 이제 써가지고 그 양반의 박사 논문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옷 다 봐주고 참고 문헌 정리해주고 기타 등등 열심히 했습니다. 예, 제가 그분 그 학교 앞으로 항상 찾아가서 만나고 예, 1시간 반 거리였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예, 하여튼 잘 됐어요. 예, 그리고 저는 논문이 늦어졌고요. 예, 그리고 그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프로포저를 썼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논문에 전념하는 시기를 가졌는데 완전 전념은 아니고 시간 강의는 했습니다. 하면서 1년간 논문을 쓰고 이제 졸업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1980년대라고 하는 한 시대에 걸쳐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을 어떤 습속을 통치하기 위한 기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문제 의식이었고 그걸 이제 가설로 이제 삼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제 정책 문서나 뭐 신문, 소설, 뭐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이제 자료들을 이제 발굴하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있다가 여기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원광대학교에 오게 되었고요. 여기 오고 나서부터 논문을 좀 그래도 빠른 속도로 쓰게 되었는데 비록 제 논문은 그 박사 논문은 늦어졌지만 박사 과정 때 또 일본에서 수업을 이것저것 열심히 듣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도 조금 빨리빨리 쓰는 편이 되었고 저서도 좀 쓰는 편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막 늘어났는데 그 사회학 내부에서도 좀 다양한 분야를 소화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전공이 이제 종교사회학이다가 이제 또 스포츠로 바뀌기도 했고 원래는 이론과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인 것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대의식 이런 걸 관심 갖다 보니까 불평등과 복지국가, 사회정책 이런 데 또 관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뭐 제가 그냥 스스로 한 작업은 아니고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서 한 작업인데 그 프랑스 복지국가의 역사에 관련된 글을 하나 썼어요. 20세기 프랑스 복지국가. 이게 이제 제가 19세기 프랑스 사회 연대 사상에 관한 글을 하나 번역한 게 있거든요. 책을 한 권. 근데 이제 그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20세기 프랑스 뭐 사회 정책에 관한 글을 또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읽어둔 것들, 공부한 것들이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집중 안 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늦어진다. 하고 싶은 거 참고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빠르게 논문 쓰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